여러분 잠깐 잘 쉬셨나요? 자, 우리가 대인관계의 동기에 대해서, 대인관계에 대한 동기에 대해서 앞 시간에 쭉 살펴봤죠. 그 동기의 개인차까지 살펴봤습니다. 다 이해들이 가시는지, 개인적으로 다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개인차들이 다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그 다음이죠. 대인관계 신념. 여러분, 신념이라는 게 뭐예요? 신념. 여러분들은 상대를 대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지, 신념이라는 건 내가 내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고귀한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것을 대할 때 그것에 대한 신뢰감, 어떠한 것에 대한 생각, 이런 사상,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예, 내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떠한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신념을 이야기하죠. 그럼 이 신념은 어떻게 또 생겨났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신념이라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애착도 보고 뭐 개인의 동기 차에서 어떠한 동기에 대한 개인들은 차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애착도 보고, 이제 다른 사람의 배터리가 부족하네요.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 연결 좀 하고 다시 시작할게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쭉 동기의 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신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 쭉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동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애착을 얘기하면서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 어떠한 애착을 관계를 형성했는가에 따라서 어때요?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러한 신념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인간에 대해서 갖는 신념 자체가 사람은 다 좋은 것 같아. 그냥 우리가 그냥 단면적으로 봤을 때, 사람은 다 정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 어렸을 때 내가 경험한 그대로 느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렸을 때 그 경험의 축적이 우리의 삶에 성인이 돼서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대인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신념을 갖느냐도 이제 그 어린 시절에 갖던 애착관계라든지 어떠한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신념을 가지고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신념이란 무엇인가부터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게요. 신념이란 우리 교재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교재에 107페이지 보면 107페이지에 보면 이제 대인관계와 신념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우리 살펴볼게요. 그럼 신념이란 무엇인가?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대할 때 굉장히 달라지겠죠. 상대를 맞이할 때. 동기도 마찬가지고 신념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대인관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적인 이해와 믿음을 말한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도 사람을 딱 맞이했을 때 느끼는 느낌이라는 게 또 달라요. 그 느낌 자체도 내가 경험했던 것에 비추어서 나타나는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지적인 이해와 믿음에 따라서 상대를 대하는 신념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대인 신념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해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 그쵸?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강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에 크게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 대인관계를 어떻게 형성할까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 대인관계 신념은. 그리고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태도를 결정하게 하는 인지적 요소이다 라는 거. 대인관계 형성하는 태도를 결정하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인지적 요소라는 거. 대인관계 신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신념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거, 신념이라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믿음이라는 거, 그것을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이제 커다란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지속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지니고 있는 사고 내용을 말하는 거, 대인 신념의 속성. 그 사고는 그러니까 이 사고 내용, 그러니까 대인 신념의 속성에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대인 관계 신념, 대인 관계를 할 때 신념의 속성을 살펴보면 대인 관계 그 속성은 사고의 내용이라는 게 있는데, 사고의 내용은 지속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지니고 있는 사고의 내용을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교재 그 108페이지에 보면 나타나는데, 대인관계 형성해 나가는데 필수적인 대인 신념은 다음과 같은 속성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인 신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비교적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사고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마다 생활해 오면서 가지고 있는 경험 속의 내용은 기억 속에 체계적으로 추상화하여 마음속 깊이 안정된 상태로 가지고 있으며 필요시 사람에 따라 지각되는 수준이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제 쭉 살아오면서 대인에 대한 이런 것들을 축적해 나가면서 그걸 필요할 때마다 쓰는데, 사람에 따라 지각되는 수준은 좀 다르다 라는 거. 이게 사고의 내용이라는 것은 지속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지니고 있는 사고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뭐예요? 대인 신념은 새로운 대인관계 상황에 대한 예측 근거가 된다. 예측 근거 보면 새로운 인간관계 상황에 대해서 기대와 예측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대인관계 신념은. 여러분 어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따라서 어떠한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은 어떨 것이다.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은 조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 예, 라는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사람마다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갈 때, 우리 교재 108페이지예요. 관계를 형성해 나갈 때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예전에 보니까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더라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열린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굉장히 폐쇄적으로 사람을 대하더라. 그래서 굉장히 힘들더라. 이러한 경험치를 가지고 예측의 근거를 가지고 이제 대인 신념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죠. 대인 신념의 속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어떠한 속성을 가질 때 이런 예측의 근거 하에서 그런 것들을 갖게 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새내기 학생들이 이제 보통 20대 전후에 이제 20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20대 초반부터 이제 쭉 이제 여러분들 학생들이 있으신데, 우리 반에 있는데, 우리 반 학생들을 보면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젊으시니까 이렇게 사람을 사귄다, 연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을 사귀어봤을 때 경험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람을 사귀었을 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사귀었을 때 그 경험이 굉장히 나에게 좋은 경험이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게 사람을 사귀는 것은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경험이구나. 다음에 또 그 경험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만났는데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상대를 만났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랬을 때는 다시 뭔가 연애를 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 그 상황을 회피하게 되거나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내가 좀 뭔가 그것을 좀 적대시하거나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예측의 대인의 신념에 대해서 어떠한 속성을 갖느냐, 예측의 근거에 의해서 그러한 속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평가의 기준이죠. 마지막으로 새로운 경험에 새로운 경험에 의미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대인관계를 맺고 나서 어때요?
그것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더라,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제 우리가 이제 관계를 쭉 맺어본 다음에 그것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내가 신념, 대인 신념의 그 속성의 하나에는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교재 이제 계속 보면 과거의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모든 상황을 부정적인 쪽으로 해석하라는 평가 경향이 큰 것이고, 상대방의 여러 가지 언행 중에 유독 자신에 대한 질책이나 비난하는 말에 귀를 더욱 기울이게 되고, 그러한 말들이 자신을 수용하지 않고 미워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서 불안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대인 신념에 대한 속성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대인 신념의 속성에는 사고 내용, 예측의 근거, 평가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해 가시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기에 대한 신념. 대인에 대해서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인에 대해서 여러분, 대인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을 우리 앞에서 봤을 때 대인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그 일가족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내용에 대해서 있었고, 뭐예요? 예측의 근거에 대해서 있었고, 평가의 기준에 대해서 있었죠. 그러면 자기에 대해서는 이게 어디선가도 앞에서도 우리가 조금 본 것 같아요. 자기에 대한 신념은 물질적 자기와 심리적 자기와 사회적 자기가 있다. 그쵸?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신념, 우리 교재 109페이지 여러분들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때요? 그 앞에서도 쭉 얘기했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죠. 자기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때요? 자기에 대한 신념은 자기 개념을 가지고고, 최초의 자기 인식은 몇 개월부터 15개월부터 이제 거울에 있는 자기를 보고 이게 난 줄 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쭉 해서 이제 최초의 우리가 이세경이 되면 사진 속의 사람이 자신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게 되고, 3에서 5세 유아 시기에는 비로소 자기를 타인과 분리된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최초의 자기 개념이 이때 발달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등학교 시기가 되면 어때요, 여러분? 초등학교 시기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사회화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때부터 어때요? 초등학교 시기에 나는 이제 그 사회를 이렇게 우리가 1차적인 사회, 가정을 벗어나서 이제 그 유치원도 이제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를 쭉 다니면서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의 굉장한 보호를 받으면서 다니지만, 초등학교 때부터는 어때요? 조금 독립된 자기로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좀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가 이제 약간 홀로서기가 시작되는 거죠.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제 사회화에 이제 그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타인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 사회 그 능력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조금 발달해서 친구 관계, 대인 관계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쭉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그 시기가 될 텐데요. 그 대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그 유아기서부터 쭉 발달을 해나가면 인간은 발달을 해나가죠. 그래서 자기 인식을 하게 되고 자기를 알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얼마나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 능력을 우리는 이제 배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를 가서 친구 관계를 하거나 타인의 배려라는 건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것이 다 세상에 틀린 것이 아니라 다 다른 것들인데, 모든 것을 다 내가 옳고 타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내가 배려하면서 그 타인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그러니까 사회화의 가장 기본은 타인의 말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타인의 말을 들으면서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한다기보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사회화의 하나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조망 수용 능력이라고 하죠. 조망 수용 능력. 내가 얼마나 타인의 입장에서 그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조망 수용 능력이 얼마나 발달한다에 따라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거, 조망 수용 능력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게 제임스라는 사람이 자기 개념에 대해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했어요. 우리 지금 여러분 이제 109페이지부터 이제 쭉 시작해서 자기에 대한 신념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자기 개념에 대해서 이제 자기에 대한 신념에 대해서 이제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서 잠깐만 자기에 대한 신념에 대해서 이제 물질적 자기 제임스라는 분이 물질적 자기와 심리적 자기, 사회적 자기 이렇게 나눴는데 자 이게 우리 앞에서도 잠깐 본 내용들이에요.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물질적 자기라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 신체적 특징, 내가 가지고 있는 보여지는 것들, 소유하고 있는 물질적인 그런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물질적 자기다. 그리고 심리적 자기는 뭐예요? 심리적 자기는 내 성격, 능력, 이런 것들, 정서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정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적성이에요. 적성 잘못되어 있네. 성격, 능력, 적성 등과 같은 내면의 특성이다. 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 자기.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외모는 어떤지, 내 외모에 대한 신념은 어떤지, 그리고 내 그 심리에 대한 나에 대한 자기 신념은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 계속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나와 한번 적용을 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타인에 대한 신념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고 사회적 자기는 뭐예요? 사회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위치와 신분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죠. 자, 자기에 대한 이제 신념은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자기에 대한 신념도 이제 제임스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뭐예요? 첫 번째 물질적 자기, 내가 보여지는 것들. 그 다음에 심리적 자기,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뭐 이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뭔가 내 안에 품고 있는 게 그 성격도 그렇고 심리적인 부분들, 심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사회적 자기는 뭐예요? 사회생활을 통해서 이제 얻게 되는 나의 신분과 위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회적 자기다라고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이야기했다라는 거. 두 번째 타인에 대한 신념. 타인에 대한 신념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지고 있죠? 타인에 대한 신념.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인간은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게 제일 우선시 됩니다. 내가 다른 것에 대해서 뭘 가져야지가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나 자신을 먼저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는 이 정도면 좋아. 그래, 훌륭해. 수고했어. 애썼어. 나 자신에게 그렇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거나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타인에게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가장 우선시 되는 건 나 자신을 먼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우선시 된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쭉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은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긍정적인 경향이 있다. 네, 라는 거. 여러분 한번 쭉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경향이 많다. 그리고 한 개인이 가지게 되는 타인에 대한 신념은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대인관계에 근거하여서 생성하게 된다. 라는 거. 타인에 대한 그 신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굉장히 힘들거나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굉장히 폐쇄적이겠죠. 그리고 부정적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그 관계를 회피하거나 잘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타인에 대해서 그 굉장히 좀 억압적으로 생각하거나 내 스스로 그냥 좀 힘들어, 혼자 있는 게 편해. 사람은 그 혼자 있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잠깐은. 하지만 혼자 있는 게 계속 편할 수는 없거든요.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타인에 대한 그 잘못된 신념, 그리고 잘못된 경험, 그 안 좋은 경험을 한번 할 수는 있지만 그 안 좋은 경험을 일반화시켜서 나는 계속 이러한 경험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만약에 어떠한 경험을 했을 때 그 경험이 좋았다고 해서 그 좋은 경험이 다 될 수는 없는 거고, 모든 그 것들에 대한 이제 내가 그 경험들이 다 좋을 수는 없는 거고, 그것이 안 좋았다고 해서 그 경험들이 다 그 안 좋다, 앞으로도 나의 경험이 그 예측해서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대인관계의 근거가 되긴 하는데, 그것에 이제 그 완전히 우리가 압도되어서 이렇게 살아갈 필요는 없다. 라는 거. 그러니까 그 긍정적으로 살아갈 필요는 있다.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긍정심리학이라는 것도 이제 나왔죠. 긍정심리학. 긍정적인 사람은 보면 얼굴 빛부터가 좀 달라요. 여러분도 좀 그 사고 자체를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가는 우리 시간에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내가 어땠 나를 보면서 좀 나를 좀 긍정적인 그 시각으로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인관계와 지각, 그래서 보면 그 대인관계를 지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인관계 지각과 인상 형성. 여러분 어때요? 그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인상이 이제 우리는 형성이 되죠. 대인관 어떻게 그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보고 듣고 뭔가 이제 그 느끼면서 그 사람의 정보가 어때요? 나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제 다 입력이 되는 거예요. 다 입력이 되면서 이 사람 이것을 그 종합해서 그 사람의 인상을 형성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이제 제 인상은 어땠는지 한번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만나는 오프라인 수업이면 좀 물어보겠는데 있을 때 처음에 딱 봤을 때 내 인상은 어땠는가, 나의 인상은 여러분이 보기 어땠는가 궁금하죠. 여러분들도 궁금하죠. 이제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을 이제 카카오톡에서 이제 프로필 사진 올려놓은 것들이 가끔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쭉 보면 이제 여럿이 찍은 사진도 있고 막 그래서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다 뭐 연예인 같이 생겨가지고 내가 보면서 궁금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 얼굴 한번 보면서 진짜 젊은 이 정말 예술의 꿈을 안고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그 분들도 계시는데 보면 우리는 첫인상이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한다라고 해요. 첫인상. 여러분들에게 제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첫인상은 어땠는지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만나면 우리 한번 나눠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대인관계 인상 형성의 첫인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이제 초두 효과라고 얘기하는데요. 초두 효과. 초두 효과가 이제 첫인상에 대한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제 처음 갖게 되는 정보의 그 영향력이 어떨까요? 여러분 어때요? 처음에 그 딱 봤을 때, 예, 사람을 딱 봤을 때 처음 갖게 되는 그 인상에 대해서 그 어떤 느낌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라기보다 그 사람을 처음 딱 봤을 때 맞닥뜨리는 이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보는 그 사람을 우리가 이제 뭐라 그래 평가하게 되는 생각하게 되는 그 요인이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초두 효과. 그것을 이제 첫인상 초두 효과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맥락 효과. 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재 이제 111페이지 지금에 보면 대인관계의 지각에 대해서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대인관계의 지각에 대해서 첫인상이 중요한 이유를 그 세 가지로 보면 초두 효과, 맥락 효과, 부정적 효과이다. 이게 그 맥락 효과는 초두 효과에 바탕을 두어서 맥락 속에서 정보들을 해석하게 되는 영향력을 이제 우리는 맥락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 교재 한번 볼게요. 112페이지 우리 교재 보면 한 사람에 대해서 그는 성실한 사람이다 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와 그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그는 머리가 좋다라는 정보가 나중에 들어오게 되면 그에 대한 해석은 각각 다른 맥락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머리가 좋은 것이 긍정적으로 해석되며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해석되지만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머리 좋은 것이 교활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맥락적으로 이렇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 맥락 효과라고 이야기하고요. 부정적 효과라는 것은 인상 형성에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빠르게 전달되는 영향력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인상을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면보다 이제 부정적인 면이 빠르게 전달되는 것이 이제 부정적 효과다. 그러니까 대인관계 지각과 인상에 대한 형성에서 초두 효과, 첫인상 딱 처음 봤을 때 갖게 되는 그 정보의 영향력이고 맥락 효과는 그 초두 효과에 딱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나 이런 그것들에 대해서 맥락적으로 해석하는 거. 하지만 이 사람의 인상이 좋았을 때는 그 뒤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까지도 좋게 해석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이 왜곡돼서 해석될 수도 있다 라는 거. 그리고 부정적인 효과. 인상 형성에서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빠르게 전달되는 영향력을 이야기한다. 부정적인 효과. 그런 그 인상 형성에 관한 것들은 굉장히 많은 그 영향력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서 그 인상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은데 이제 시간이 지금 거의 지금 30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시간 돼서 만나서 시간이 되면 이제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교재 쭉 한번 다시 볼게요. 대인관계의 지각에서 인상 형성에 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외모. 여러분들은 어때요? 외모가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외모. 뭐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그 사람의 인상을 외모로부터 보게 되죠. 예. 그 사람의 내면은 우리가 만나자마자 알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처음에 봤을 때 그 사람의 외모부터, 그 다음에 옷차림과 치장, 옷차림과 치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느끼는지. 막 화려하게 막 치장을 했거나 막 그것도 옷차림과 치장도 이제 본인만의 스타일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뭐 유행에 따라서 깔끔하게 단정하게 뭐 입었는가, 아니면 정말 화려한가, 아니면 막 독특한 자기만의 특색을 가지고 유니크하게 입었는가, 뭐 이런 것들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주는 중요한 인상 형성의 요소가 이제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언어적 진술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대화를 하느냐, 대화를 나누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상에
중요한 인상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좀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화를 계속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아우 정말 듣기 싫어, 아우 힘들어, 아우 여기서 이제 그만하고 싶어, 이런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혹시? 그런 건 어떤 거예요? 너무나 만났을 때 그 일명 우리가 말하는 뒷담화만, 여러분 뒷담화는 그냥 할 때는 재밌어요. 근데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일들은 언젠가는 다 밝혀지고요. 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불평이나 불만이 있을 때는 좋은 기회를 봐서 얘기하는 게 좋지. 그 모여서 앉아서 학교 폭력이 그런 데서부터 이제 일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뒷담화 이런 거는 굉장히 안 좋고, 비판적인 말, 안 좋은 말만 계속, 그게 처음에 듣기는 재밌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데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계속하고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말을 계속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아니면 뭔가 우리에게 좀 긍정적인 말, 뭔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 이런 말들을 하거나 같이 나눌 수 있을 때의 평가는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언어적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인상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말을 할 때 표정이나 목소리나 뭔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하는지, 아니면 말을 막 더듬으면서 하는지, 이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상 형성에 대해서 이제 언어적 진술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행동. 그 행동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들이 있죠. 저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가만히 이러고 앉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저도 계속 모션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행동 자체가. 예. 그러니까 행동 패턴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떠한 그 사람의 자신도 모르게 하는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것들이 좀 알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리고 그 행동에는 이런 행동도 있지만 다른 그런 행동이 있겠죠. 자신의 그 말로 표현 못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다양한 행동 패턴들이 있겠죠. 그런 다양한 행동 패턴들을 보면서 그 인상을 형성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비언어적 메시지. 여러분, 그 비언어적 메시지라는 것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강의를 하면서 하기가 싫은데 하는 것을 인상 확 쓰면서 그 외모와 그 옷차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저 교수님은 진짜 수업하기 싫구나, 수업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구나, 이런 게 느껴지겠죠. 제가 여러분들과 웃으면서 즐겁게, 비록 온라인 강의지만 강의를 막 하면 여러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따라올 수 있는 기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거죠. 엄마가 아이에게 네가 그렇지 뭐, 그러면서 이제 그래, 시험지를 받아 갖고 왔어, 나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엄마 속이 안 차. 엄마가 그래 잘했어. 이거는 어때요, 여러분? 내가 잘했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죠. 말은 잘했다라고 하지만 그 속의 내면에는 별로 그것에 대한 만족감이 별로 들어있지 않은 것이죠. 예, 내가 뭔가를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일치가 안 되는 거죠. 내 표정과 나의 말이 일치가 안 되는 거죠. 비언어적 메시지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 수업이 그렇구나, 내가 보이진 않지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언제 끝나나 하고 이제 고개를 이렇게 하거나 계속 이렇게 졸거나 이렇게 하품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비언어적 메시지에 들어가는 거죠. 내가 만약에 오프라인 수업을 한다면 나하고 눈 마주치면서 또랑또랑하게 이제 수업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 그런 것들이 다 비언어적 메시지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께 비언어적 메시지가 굉장히 대인 인상 형성에 좋은 영향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 말을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나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면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좋지 않은 그런 그 비언어적 메시지를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비언어적 메시지가 그 좋지 않게 나온다라는 건 별로 그 상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뭐 갖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그 맥락적으로 그렇게 이해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언어적 메시지, 그러니까 언어적인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이 비언어적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 이게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니까 대충 하고 이게 쭉쭉 넘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돼서 진도가 너무 느려요. 진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합시다. 네, 조금만 더 합시다. 여러분 조금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합시다. 대인 감정과 대인 행동, 대인 감정, 대인 감정과 대인 행동, 우리 이게 보면 이제 114페이지, 교재 11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대인 감정과 대인 행동에 보면 대인 감정, 첫 번째 감정 속에서 내포되어 있는 요소. 대인 감정 속에서 이제 상대에 대한 감정 속에서 이제 그 내포되어 있는 요소는 정서적인 체험, 어떠한 체험을 했느냐. 그 대인 감정이란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하게 경험되는 정서적인 체험을 얘기한다. 감정을 갖게 되는 거죠. 정서적으로 어떠한 체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생리적인 반응을 하게 되고, 생리적인 반응은 자율신경계가 이제 막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 그 감정 속에 대인 감정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행동 준비성이 된다는 거죠. 행동 준비성.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우리의 그 교재 쭉 한번 쭉 살펴보면, 감정 속에 내포되어 있는 요소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 115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죠. 여기서 정서적인 체험이다. 그러니까 유쾌, 불쾌 감정이나 좋고 싫음, 주관적인 정서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정서적인 체험을 얘기하고요. 생리적인 반응은, 두 번째 생리적인 반응은 자율신경계의 생리적인 반응을 일으킨다. 그래서 무서운 공포감을 갖게 되는 상황에서는 교감신경계가 빨리 반응해서 심장이 빠르게 뛰고 근육이 수축되는 등 생리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 감정 속에서 우리가 감정 속에 내포되어 있는 요소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행동 준비성이 나타나. 이건 뭐냐면 생리적 반응을 일으킨 것에 반응해서 재빨리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도록 나타나. 우리가 뭐 무서운 공포 이런 것을 어때요? 행동 준비성이 나타나서 바로 그것에 대해서 피하게 되는 거죠. 공포적 상황에서 빨리 도망가려고 하고 행동을 준비하거나 화나는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이제 뭔가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행동 이런 것들 행동 준비성이 나타난다는 거. 감정 속에서 내포되어 있는 세 가지 요소는 정서적인 체험, 그 정서들을 경험하고 삶에서 주관적인 정서적인 체험을 유쾌하거나 불쾌하거나 이런 것들의 체험을 얘기하고 생리적인 반응, 내 몸에서 느끼는 이런 것들이 교감신경계를 통해서 이제 공포나 불안 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뭐 생리적인 그 반응들이 이게 막 그 교감신경계가 막 수축되거나 이완되거나 막 이런 그 생리적인 반응들이 일어나고 그런 반응들을 통해서 행동 준비성이 나타나게 된다. 라는 거. 대인 감정에 대해서 감정 속에 내포되어 있는 요소. 이거는 플러의 플러 측의 그 정서바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이게 플러 측에 어떤 것들을 얘기했냐면 기본 감정을 8가지로 얘기했어요. 기본 감정이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기쁨, 수용, 공포, 놀람, 슬픔, 혐오, 분노, 기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8가지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 감정에 대해서 기본 감정이 모든 사람이 자연적으로 느끼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원형적인 감정이다. 복합적 감정은 기본 감정이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는 감정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본 감정과 이러한 기본 감정과 복합 관계의
복합 감정의 관계를 잘 나타내준다라고 하면서 서로 근접해 있는 정도에 따라서 유사성이 결정되고 반대편에 있는 감정들이 감정의 그 반대편에 있는 감정은 반대되는 감정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기쁨에 대한 반대편에 있는 감정은 슬픔이고, 그리고 기쁨과 수용을 통해서 이제 사랑을 느끼게 되고, 수용과 공포를 통해서 이제 복종의 그 복합적인 감정이 나타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플러 측의 정서바퀴이다 라는 거. 플러 측의 정서바퀴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이렇게 8가지로 나타나고, 복합적인 감정 그 안에서 반대되는 것들은 서로 이게 맞닥뜨려지는 그 감정들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가까운 것들끼리 그 자기의 그 감정에서 이제 복합적인 감정이 나타난다 라는 것이 이제 플러 측의 그 정서바퀴이다 라는 거. 그 정서바퀴 안에서 이제 그 우리의 감정들이 어떻게 이제 발화가 되는지 이제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대인관계의 지각에서 대인감정과 대인행동, 그 대인행동 대인행동까지 제가 살펴볼게요. 대인행동. 그 대인행동은 반응적 행동과 자발적 행동이 있다. 예. 대인행동에는 그 반응적 행동과 자발적 행동이 있는데, 반응적 행동이라는 건 뭐예요? 상대방이 행동에 반응해서 행동하는 행동이고, 자발적 행동은 뭐예요? 상대방이 뭐 별로 나에게 뭐 그 자극을 주거나 이런 것도 없는데, 내 주도적으로 상대방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이다 라는 것이 이제 반응적 행동과 자발적 행동이 있다. 대인은. 그리고 즉각적 행동과 유보적 행동이 있다. 즉각적 행동은 뭐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말한 것에 대해서 시기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즉각적 행동은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긴장과 오해를 줄 수 있는 긴장과 오해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바로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주기 때문에. 즉각적 행동과 유보적 행동은 어때요? 유보적 행동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반응하는 행동일 수 있으나, 내가 뭔가를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지 않으면 약간의 기분이 상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불쾌 감정이나 내면에 지속되어 있는 오해와 긴장 감정이 강화될 수도, 장기화될 수도 있다 라고. 하지만 바로 즉각적인 행동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 즉각적으로 반응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실수를 하게 될 수 있는 그 확률도 굉장히 좀 높아질 수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조금 너무 긴 텀은 아니지만 약간씩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은 항상 반응을 하거나 피드백을 주는 것이 좋을 수 있겠다. 그리고 적극적 행동과 소극적 행동. 적극적인 건 뭐예요? 자기 생각과 감정을 상대방이 표현하는 강도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어떠한 그 딱 반응이 왔을 때 자기가 느낀 것들을 바로바로 그대로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행동이 적극적 행동이고, 소극적 행동은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간접적으로나 우회적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를 못하겠어. 그래서 그냥 간접적으로나 우회적으로 둘러서 표현하는 거. 소극적 행동으로 대응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눈치를 보고 반대로 표현하는 행동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 적극적 행동과 소극적 행동이 있을 수 있다. 대인의 행동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대인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4장에서 반 정도 봤는데, 이제 우리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서 이 뒤에를 쭉쭉 갈수록 여러분들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이제 빼면서 이제 강의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대인관계 심리에서 꼭 알아갔으면 좋겠는 부분들을 이제 뽑아서 이제 할 거고요.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5월 4일이 또 개강 날짜로 바뀌었죠. 그때 개강하게 되면 다시 또 나누고 하면서 이제 많은 진도를 못 나갔는데, 시간이 이게 온라인 강의는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한 45분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요게 이제 5강, 5강에 들어갑니다. 5강. 5강에 들어가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여러분들 잘 읽으시고, 그 다음이 어떤 거죠? 대인관계의 기술부터 이제 6강에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